제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그걸 주고받는 그 거래소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샀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A 회사의 주를 산 거와 비슷하게 제가 어떤 거를 예측하고 샀나요? 그걸 훨씬 더 올라가서 팔겠다는 그런 동기 말고 제가 뭐 주주가 됐다든지 배당을 받는다든지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뭘 예상하고 암호화폐를 사나요? 일단은 의결권 다 있어요. 거의 모든 플랫폼 토큰 중에 거버넌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다수결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뭐 내가 원하는 프로포저를 제시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블록체인 내에서. 네. 그래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내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인데 맞아요.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예요. 비트코인 같은 화폐류,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류, 그리고 DF류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화폐는 정말 화폐예요. 그냥 내가 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1달러를 보내고 싶다 하면 1달러가 있어야 보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1비트코인 있어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플랫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서 약간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뭐냐면 아까 뭐 김문수 회장님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은 그냥 닉 사보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개념으로부터 우리 천재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어낸 이더리움의 솔리디티 팀들이 만들어서 돈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조건이 있으면 자동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돈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그래서 엄청 무궁무진해요. 코딩으로 사실 막 AI도 코딩의 영역이고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로 할 수 있는 게 다 코딩의 영역인데 그래서 코딩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려면 이더리움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써야 되니까 화폐가 필요하단 말이죠. 화폐라기보다는 플랫폼 코인. 수수료에 가깝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 수수료 두 번째 베네핏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DApp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로블록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블록체인에 가까운 거는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같이 NFT 메타버스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냐면 어떤 게임 같은 건데 VR 게임인데 막 안에 막 땅들이 있고 뭐 그 막 검이 있고 막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있어요.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땅을 사려면 샌드가 필요해요. 걔네가 발행하는 토큰들. 그리고 디파이라는 탈중화 금융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파이낸스적으로 사용을 할 때도 그 토큰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얻냐라고 하면 너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를 뭐 내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는 모든 가치의 척도가 일단 돈이잖아요. 그런 거를 사죠. 사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플랫폼에 사용을 하겠다. 2, 3분 정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저의 주장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싶냐면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은 경영 경제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장들이 블록체인계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 팩트를 이해하고 나면 제 주장을 더 설명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면 경제학의 최초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가설을 그렇게 세웠던 거죠.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럴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점점점 나와가지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엔지니어링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실험 경제학도 나오고 경제학 이론들을 돌아가는 모습을 사회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화된 세상이 경영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됐고 또 한 가지가 마케팅에서 경영학에서 제가 박사학위 토큰 이코노미 박사학위가 경영에서 토큰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이 박사학인데 기업들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비록 국가 단위 기업들은 국가 단위의 권위에 도전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국가 안에서 행동을 할 때 마케팅을 할 때 사람들의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 늘 해오던 것들이에요. 광고라든가 캠페인 그것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잘할 수 있구나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삼성 스마트폰 내부에 블록체인 지갑이 다 깔려 있고요.
네. 한국의 카카오에도 블록체인 지갑이 깔려 있고 네이버 라인에도 비슷하게 네이버 진영을 갖춰놨죠. 저는 이것은 그 한 4, 5년 뒤에 만약에 우리 개간 철학과 현실의 독자들이 한번더 이걸 하죠. 다시 돌아보신다면 네. 그때 4, 5년 뒤에 가서 만약에 업비트가 실제 인터넷 은행 면허를 같이 취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부터 4, 5년 전에 철학과 현실 독자들은 그 금산분리, 은산분리 때문에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를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4, 5년 전에는 카카오뱅크가 불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록체인에 대한 우리의 그 혼란스러움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경영, 경제, 사회학에 엄청난 발전을 줄 거예요.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코드 이즈 로우라고 하는 것들이 법학자들에게 대한 것도 도전을 주는 거예요. 법학이라고 하는 그 법학의 권위와 법 주문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디까지 동의하고 알게 될 것이냐에 대한 신뢰가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기술의 어떤 그 의미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다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완벽한 기술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문제들은 있을 수 있고 부작용들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법이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법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제도도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엘빈 토플러 죽었지만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은 사회 각 영역에 9개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 각 영역별로 변화하는 속도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빨리 변하는 게 기업이라고 했어. 기업. 그다음에 이제 NGO고 이렇게 순서를 9가지를 딱 해놨는데 뒤에 가면은 이제 교육은 굉장히 밑에 세 번째가 그래요. 교육은 제일 늦게 변하고 그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변하는 게 법이라고 돼 있어. 법이라는 거는. 그래서 모든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이게 정말 법제화되고 제도화되고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시차가 발생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건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블록체인. 그렇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변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기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부분, 궁극적으로는 가치관이나 이제 문화의 변화까지 이어졌을 때 이게 블록체인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어떤 산업이든 이렇게 생태계 축에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비즈니스, 하나는 아카데미, 하나는 거버먼트, 하나는 이제 대중들, 퍼블릭이에요. 근데 일단 어떤 산업이든 AI든 블록체인이든 핀테크든 어떤 산업이든 비즈니스가 선도를 합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 이슈도 있고 그냥 가장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에도 보면 얘네는 이제 경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혁신적으로 먼저 독점을 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어떻게든 생태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달리는 게 비즈니스예요. 그거를 이제 검증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제 아카데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되게 좀 그런 분들이 아카데미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검증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약간 비즈니스가 같이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 기술이 이게 좀 잘못되었다 하면 잘못됐다 얘기해주고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얘기를 해주고 약간 검증을 계속적으로 상호 소통을 해야 비즈니스가 달릴 수 있고 좋은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거버먼트 정부가 이제 좀 너무 때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거는 달리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이제 달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공정하게 달린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달릴 수 있다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이 언젠가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정말 도미넌트한 포지션을 가진 해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정말 잘 나갔던 때들이 있었는데 많이 놓쳤죠. 많이 놓치고 아카데미의 도움이 서포트가 없으니까 비즈니스들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7년이 처음에 비트코인 붐이 일고 지금 2021년이면 2021년에 그런 한국의 포지션이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한국 하면 블록체인 했는데 지금은 한국? 왜? 우리가 그 마켓에 왜 들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롱런. 4년 있다가 또 2025년에는 이 한국이 블록체인 씬에서 완전히 없어질까봐를 되게 걱정을 해요. 그냥 미국과 중국의 갈라먹기가 되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거기 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버리는 걸 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좋은 비즈니스가 나야 되고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또 학교도 랩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소가 있어야 연구를 하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그냥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스스로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스스로 알고 싶어 한다는 게 더 알려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한국이 항상 그래왔듯이 또 위기에 강하고 또 블록체인에 있어서 또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여러 가지 그 섹터에서 그래서 이걸 계기로 경제 분야나 심지어 철학 분야나 정책하는 분들이 좀 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해서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트렌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